안녕하세요. 치주 전문의 필립 강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 전에 알아야 할 그런 몇 가지 상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임플란트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제 본인이 직접 치료를 받으셨거나 주변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셔서 임플란트가 얼마만큼 좋은 치료이며, 또 어떤 분들은 임플란트 치료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케이스마다, 사실은 상황마다 이렇게 좀 다르게 돼 있는데, 이제 임플란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좀 잘못된 그런 상식을 갖고 계시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임플란트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임플란트 시술 이후에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치료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 관리가 소홀히 된다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플란트 시술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겠는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임플란트 시술을 이제 할 거라는 예상이 이제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작용에 대한 그런 예방책을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좀 추천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 한국 소비자 연구기관에서 이제 연구 발표를 하였는데, 2012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이런 치과 관련 분쟁 중 가장 많은 분쟁 중인 것이 임플란트 관련 분쟁 중이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임플란트 관련 부작용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 임플란트 부작용으로 제일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 주변의 잇몸 질환, 염증, 통증, 그리고 각종 잇몸이 계속 부어 있는 상태고, 특별히 그렇게 통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부어 있는 잇몸 주변에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음식을 씹다 보면은 거기가 좀 기분이 좋지가 않고, 피가 좀 나고, 양치질을 했을 때, 칫솔질을 했을 때는 좀 고름 같은 게 나오기도 하는, 그래서 이제 잇몸 질환과 자연치아에 있는 그런 잇몸 질환, 치주 질환, 풍치와 거의 흡사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 있는 것이 제일 많은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안타까운 것은 자연치아 주변에 있는 잇몸 질환과 마찬가지로 이런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 질환이 생겼을 때 초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손쉽게 모든 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반면, 그게 그렇게 특별히 많이 아프거나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시간이 흐르고 지나서 병이 많이 진전이 되었을 때에는 이미 치료를 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다시 뽑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치아와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도 미리 치료 이후에 관리가 잘 되어야 하며, 그런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조기에 진단을 하고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훨씬 덜 고생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치료 계획이나 내지는 미숙한 그런 수술로 인해 임플란트 수술 당시에 이런 중요한 조직들을 건드려서 상처가 나고, 예를 들면 아래 턱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다란 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 혹시 임플란트 수술 당시에 그런 신경이 다쳐서, 그래서 약간 계속 이제 마비가 돼 있다든지, 아니면 느낌이 이상하다든지, 내지는 어떤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계속 통증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좀 위험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수술을 얼마만큼 많이 해보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정확한 진단이 있었는지 그거를 토대로 어떤 식으로 제대로 된 치료 계획을 세웠는지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위의 턱뼈, 특히 뒤쪽 부분에 임플란트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뼈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악동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사이너스라고 하는데, 그 사이너스 뭐 알러지 시즌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상악동, 그 사이너스 인펙션, 사이너스 쪽에 막 이렇게 좀 컨제스션 같은 게 생기고 이렇게 좀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이너스라고 하는 부분은 코와 그리고 입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눈 바로 밑에 그 눈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그 조직들과 또 상당히 인접해 있고, 더 그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뇌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너스 쪽에 그런 염증이 감염이 돼서 염증이 생기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부작용으로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 그 위쪽 턱뼈 뒤쪽에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 상악동 그 위치에 이런 뼈를 이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고난도의 수술 방법이 되겠는데, 이런 수술을 하고 나서 그게 제대로 아물지가 않고 감염이 되고 염증이 생긴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심각한 그런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임플란트를 10개를 수술을 해서 식립을 하게 되면은 무슨 이유에서든지 하나 정도는 그 본인의 뼈와 그렇게 잘 붙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한 10% 정도의 그런 어떻게 보면 실패율,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되겠지만, 어떻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90% 정도의 높은 성공률이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혹시 임플란트가 뼈하고 잘 융화가 되지가 않아서 다시 재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아셔야 하며, 만약에 그런 경우에 또 뭐 다른 종류나 다른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했을 때에는 또 이렇게 두 번째에도 그렇게 실패를 하는 경우는 좀 많이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려서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런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 아니라 그 보철물, 이런 그 크라운이나 브릿지 같은 것에 이제 뭐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 되겠는데, 그런 것들은 우선 그 해결하는 게 상당히 좀 간단하고 하기 때문에 오늘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말씀을 드리지가 않겠습니다. 임플란트 부작용의 거의 대부분이 수술 파트로 인해서 그런 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전문의 제도가 활동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치과 의사분들이라든지 이런 수술을 전문적으로 그 전문의 과정을 밟지 않은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수술로 인한 그런 부작용들을 이제 많이 접할 수가 있겠는데, 미국 이제 한인 사회도 그것이 뭐 다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 그 주류 사회에서는 예를 들면 보통 그런 전문의 과정이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수술을 직접 집도로 하는 그 의사는 수술 전문의 이외에 한 20%도 되지 않는 반면, 이제 한인 의사들이나 한국에 계신 의사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그런 수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좀 부작용 같은 거라든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치료이든지 간에 자연치아를 최대한대로 살리는 것을 먼저 토대를 하고, 도저히 그게 가능하지가 않았을 때에는 자연치아를 뽑고 또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는데, 언제든지 그 다른 병원을 찾아가시든지 전문의와 그렇게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치료를 하기 전에 그런 식으로 상담을 받고 충분한 그런 그 교육을 받고
어떤 식으로 치료가 되는지 충분히 다 아신 다음에 결정을 해도 절대 늦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전문의들과 이렇게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오늘 임플란트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는데요. 이제 또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정보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